아버지는 호텔에서 쉬세요. 우리끼리 노니까 좋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상호는 눈을 뜹니다. 70을 코앞에 둔 나이지만 몸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고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낯설어졌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가게로 향합니다. 편의점 상호마트.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뒤 그가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 일터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명함 한 장도 남지 않았어요. 남은 건 이 작은 가게와 매일 아침 열어야 하는 셔터뿐입니다. 철컥. 셔터 올리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립니다. 형광등을 켜자 하얀 불빛이 진열대를 비춥니다. 라면, 음료수, 과자, 담배. 365일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상호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펼칩니다. 어제 매출 15만 원. 나쁘지 않았어요. 적자는 아니지만 크게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하지. 말끝을 흐리며 장부를 덮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이 나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투덜댈 사람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는 게 문제였죠. 아내 영희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 한 대 피운 적 없는 사람이 간접 흡연으로 죽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퇴직금 일부가 나갔지만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는 남았어요. 통장엔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행 한 번쯤은 넉넉히 갈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혼자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보, 미안해. 약속했던 유럽 여행. 결국 못 갔네. 빈 계산대 앞에서 중얼거립니다.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액자를 놓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치웠어요. 대신 지갑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25살 신혼 시절 경주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모든 게 빛났습니다. 오전 8시쯤 출근길 손님 몇 명이 들락날락합니다.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11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 그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아버지는요? 나야 뭐 나중에 먹으려고. 사실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귀찮았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을 수는 있지만 혼자 앉아서 먹자니 입맛이 없었죠. 아버지, 그게 소연이가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대요. 학원비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상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래, 알았다. 통장으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시고요. 전화를 끊고 상호는 인터넷 뱅킹을 엽니다. 잔고 800만 원. 50만 원 송금. 망설임 없이 송금 버튼을 누릅니다. 손자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한글도 이제 제법 쓴다던데 보고 싶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손주 얼굴은 왜 못 보는 걸까? 씁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돈 보낼 땐 전화가 오는데 그냥 안부 전화는 없었어요. 아버지 밥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후 3시 문이 열리며 둘째 며느리 이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지만 그녀의 눈은 진열대를 훑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야. 왜 이 시간에? 근처 은행 일 보러 왔다가요. 아,
아버님, 음료수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래, 가져가거라. 과자도 있으면 챙겨가고. 감사해요. 저 바빠서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상호는 미소로 보냅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 그 미소가 사라졌어요. 들렀으니까 얼굴이라도 보여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음료수 값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게 서러웠죠. 저녁 7시 퇴근길 손님들로 잠시 분주합니다. 도시락 몇 개, 맥주 몇 캔이 나갔어요. 10시가 되자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상호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을 확인합니다. 내일까지인 삼각김밥 2개. 어차피 버릴 건데 내가 먹어야지. 전자레인지에 데워 한 입 베어 뭅니다. 밥알이 뻣뻣하고 김이 질깁니다. 맛없습니다. 하지만 삼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다 이런 맛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맞은편에 앉아서 아버지, 맛있어요? 한마디만 해줘도 이 김밥이 달라 보일 텐데. 계산대 옆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이번 달 말일. 상호의 생일입니다. 68. 마지막 60대였어요. 내년이면 70입니다. 70이라. 먼 숫자 같았는데 어느새 코앞입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올랐어요. 가족을 위해 야근했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모두 상호의 월급에서 나갔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그래도 행복했어. 너희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았으니까.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들 전화가 돈 이야기로만 시작된 게, 명절에만 얼굴 보는 게, 손주들 이름을 부를 기회조차 없는 게, 자정이 가까워지자 상호는 문을 닫습니다. 매출 정산. 오늘은 18만 원. 괜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임대료, 전기세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죠.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상호의 집입니다. 5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30평짜리 깨끗한 집. 하지만 둘째 진수 사업 자금 대느라 팔았어요. 결국 그 사업도 망했습니다. 넓은 집은 너무 외로워서 그게 이 작은 방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혼자 사는데 방 3개가 무슨 소용입니까? 덜컥거리는 발소리만 크게 울릴 뿐이었죠. 차라리 이렇게 작은 방이 나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입니다. 갈아야 하는데 자꾸 미뤘어요. 혼자 사는데 뭐가 급할까요? 눈을 감습니다. 영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잘 크긴 컸는데 나를 필요로 하진 않는 것 같아. 말끝을 흐립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여행 책자 한 권이 나왔어요. 10년 전 퇴직하면 영희와 함께 가려던 곳들이었습니다. 유럽, 동남아, 제주도. 한 곳도 가지 못했어요. 영희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혼자 남았으니까요. 책자 뒤편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글씨였어요. 여보, 나중에 애들이랑 손주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요. 우리 가족 사진 제대로 된 거 하나 남기고 싶어요.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랑 한번 여행 가봤으면 좋겠다. 중얼거립니다.
돈은 있습니다. 3천만 원이면 해외여행 넉넉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죠. 아들들은 바쁩니다. 며느리들도 바빠요. 손주들은 학원이 바쁘고요. 휴대폰을 듭니다. 갤러리를 엽니다. 사진이 몇 장 없었어요.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 한 장. 모두 웃고 있습니다. 상호만 빼고. 상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찍어주는 사람. 이번엔 나도 사진 속에 있고 싶은데 속삭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였어요. 고요한 방 안에서 67세 노인의 작은 바람이 흩어집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입니다. 둥근 보름달, 영희가 좋아하던 달이었어요. 상호는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견댑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아빠 생일 기억이나 할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달빛만 조용히 방 안을 비출 뿐이었죠.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괜찮은 척해야 했죠. 손님들에게,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게 박상호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그래, 준호야. 아버지, 올해 마지막 60대 생신이잖아요. 상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래.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아버지 칠순 되기 전에 가족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행. 가족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저 소연이, 진수 하나, 민준이까지. 태국 푸켓으로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 금요일 출발해서 3박 4일이요. 괜찮으세요? 그럼 나야 언제든지.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여행 책자가 나왔어요. 영희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애들이랑 손주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요. 여보, 들었어? 드디어 가. 이틀 뒤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 잡았어요. 그래, 비용은? 6명이라 항공권이랑 숙소 합쳐서 500 정도 나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좀 부담되시면 저희끼리. 내가 낸다. 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예, 하지만 내가 낸다고. 계좌 알려줘. 아버지, 너무 큰 돈인데요. 큰 돈 아니야. 가족이랑 가는데 무슨 돈이 아깝겠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여행사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상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넷 뱅킹을 열었어요. 500만 원. 짱고 750만 원. 망설임 없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호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만들게요. 고맙다, 준호야. 그날 밤 상호는 달력에 출발일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출발 전날 상호는 가게 문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7월 12일에서 15일 휴무. 가족여행으로 인한 임시 휴무.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행 가세요? 네, 애들이랑 손주랑요.
좋으시겠네요. 상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이랑 여행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옷, 세면도구, 모자, 그리고 지갑 속 영희 사진. 여보, 내일 간다. 사진 많이 찍어 올게. 이번엔 나도 사진 속에 있을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내가 낼게. 너희는 웃어주기만 해라.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 500만 원. 웃어주기만 하면. 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오전 8시. 상호는 1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쥔 채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었습니다. 7살 손주가 뛰어왔어요. 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알아봤네? 당연하죠. 뒤에서 준호와 소연이 걸어왔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응, 조금 일찍 나왔다. 1시간이나 기다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진수와 하나도 도착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상호의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얼마만인가요? 자, 그럼 출국 수속하러 갈까요? 준호가 앞장섰습니다. 상호는 가방을 끌며 뒤따라갔어요. 조금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니까요. 푸켓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덥다. 소연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체감온도 40도래요. 미치겠네. 상호도 더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가족들과 함께니까요.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현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태국어로 가득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추천 메뉴 시키면 돼요. 준호가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 노란 카레, 볶음밥. 낯선 음식들이었어요. 상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매웠습니다. 너무 매웠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좀 매운 것 같은데. 태국 음식이 원래 매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상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음식을 먹어보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김치 좀 있으면 좋겠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아버님, 여기까지 와서 또 김치예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태국 왔으면 태국 음식 드셔야죠. 김치는 한국 가서 드시고요. 소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상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 말했다.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지만 삼켰어요. 맛은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유명한 사원에 갔어요.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년 전 다리 수술을 한 뒤로 계단이 힘들었어요.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앞서가던 준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서요? 아, 미안.
다리가 좀, 뒤에 사람 많아요. 빨리 좀 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호는 황급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원 위에 올라갔을 때 상호는 숨이 찼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 사진 찍자. 준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우리도 찍어. 가족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호는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찍으실래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끼리 찍어라. 나는 됐다. 상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후엔 해변에 갔습니다. 파라솔 아래 자리를 잡았어요. 소연과 하나는 비키니 차림으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었어요. 언니, 여기서 찍어요. 여기가 이뻐요. 오빠, 사진 좀 찍어줘요. 준호와 진수가 카메라맨이 됐습니다. 상호는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어요.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수영복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상호는 무릎을 꿇고 손주 옆에 앉았습니다. 모래를 만지며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이리 와. 엄마랑 사진 찍자. 소연이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달려갔어요. 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반쯤 쌓은 모래성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와서 무너뜨렸어요. 아버지, 물 드릴까요?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생수를 건넸어요. 고맙다.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빛에 데워진 물이었어요. 진수야, 너희들 재미있니? 네,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진수는 다시 가족들에게로 갔습니다. 상호는 혼자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상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온 건데 왜 혼자인 것 같지?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속이 더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웠습니다. 저녁엔 호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또 낯선 음식이 나왔어요. 상호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맵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누가 노인 모시고 다녀요. 소연이 하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상호에게 들렸어요. 눈치 좀 봐요. 계단에서도 그렇고.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예, 벌써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좀 피곤하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 쉬세요.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가 나가자 더 편해 보였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인 모시고 다녀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치 좀 봐요.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00만 원을 냈지만, 함께 오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자신은 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상호는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상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조용히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커피를 마셨어요. 혼자였습니다. 9시쯤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눈이 떠서. 오늘 일정 설명할게요. 오전엔 코끼리 트레킹 가고요. 오후엔 시내 투어 할 거예요. 그래, 좋다. 근데 아버지. 준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코끼리 트레킹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더우니까. 아버지는 호텔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상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럴까? 네,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곧 다른 가족들도 내려왔어요. 자, 출발합시다. 소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호텔에서 쉬신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녁 때 뵐게요. 소연은 금방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안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좀 쉬어야 해. 가자. 준호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녁에 봬요. 카드키 꼭 챙기시고요. 그래. 가족들이 나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상우는 빈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쉬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 말들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넓은 침대, TV, 소파. 혼자 있기엔 너무 넓었어요. 뭐라도 해야지. TV를 켰습니다. 태국 방송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야자수, 수영장. 사람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상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점심이나 먹어야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한국에서 챙겨온 컵라면이 하나 있었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앉아서, 혼자서, 맛없네. 국물을 홀짝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드키를 두고 나온 게 생각났어요. 아, 침대 위를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 안 챙겼구나. 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카드키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일을 어쩌나. 프론트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찮게 하기 싫었어요. 준호가 뭐라고 할 것 같았죠. 아버지, 카드키도 제대로 못 챙기세요? 상호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난 12시.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6시간이 남았습니다. 6시간. 혼자서, 로비에서. 상호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체크인하는 사람들, 짐 끌고 나가는 사람들. 다들 바빴습니다. 다들 갈 곳이 있었어요. 상호만 없었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지. 물을 받아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낮 1시. 아직 5시간이나 남았네.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피곤했습니다. 소파에서 졸았습니다. 깼을 때 오후 4시였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혼자 가기엔 낯설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잘 놀고 있겠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작년 추석 사진이 보였어요. 가족 사진.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상우만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엔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드디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진수가 먼저 발견했어요. 여기 계셨네요. 방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응, 카드키를 두고 나와서. 아, 그러셨구나. 아버지, 프론트 가셔야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녁 먹으러 갑시다. 가족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즐거워 보였어요. 코끼리 진짜 컸어요. 할아버지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사진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컵라면 먹었다. 컵라면이요? 그것만요? 배가 안 고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저녁 식당에서도 상우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코끼리가 바나나를 받아먹는데 완전 귀여웠어. 사진 진짜 잘 나왔어. SNS에 올려야지. 내일은 뭐해요? 스노클링 가기로 했어요. 상우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아니,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괜찮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내일도 호텔에서 쉬실 거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지. 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소연은 다시 자기 음식을 먹었어요. 상우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가족들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낸 여행인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손님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았어요. 상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우는 호텔에 남았고 가족들은 나갔어요. 스노클링, 쇼핑, 야시장. 돌아와서는 아버지, 잘 쉬셨어요? 한마디만 했죠. 3박 4일. 함께 온 여행이었지만 상우는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오후 3시. 자, 그럼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소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안녕. 민준이가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집으로. 상우는 혼자 남았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옆 사람이 슬쩍 비켜섰습니다. 여행 가방이 거추장스러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상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나흘 동안 비워둔 가게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어요. 진열대, 계산대, 냉장고.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상우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그래. 잘 들어가셨어요? 응. 여행 재미있었죠? 다음에 또 가요.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오해였어요. 저희가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웃음이었어요. 오해.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게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여행 때 저희가 현지에서 쓴 돈 있잖아요.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사비랑 쇼핑한 거, 액티비티 비용이요.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숨이 멈췄어요. 200만 원. 항공권, 숙소 500만 원은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자기들이 쓴 돈까지 달라는 거였어요. 아버지,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상호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았다. 감사합니다. 내일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끊을게요. 푹 쉬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500만 원, 2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뚝. 계산대 위로. 그날 밤 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나는 가족의 ATM인가?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여행비 500만 원. 현지 비용 200만 원. 그 전에 준호에게 준 50만 원. 며느리들이 가져간 음료수, 과자들. 다 계산하면 얼마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난 뭐지? 눈을 감았습니다. 푸켓의 파라솔이 떠올랐어요. 혼자 앉아있던 모습, 호텔 로비 소파, 종일 기다리던 시간, 노인 모시고 다녀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치 좀 봐요. 귓가에 맴돌았어요. 상호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 더 큰 감정이었어요. 배신감. 그게 맞았습니다. 새벽 5시. 상호는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산은 내가 할 차례다.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새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1. 가게 매각. 2. 통장 정리. 3. 출국.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모두 다 정리하자.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 오전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편의점 금매로 내놓습니다. 위치가 어디세요? 서초동입니다. 아, 거기 괜찮은 자리 아닌가요? 금액은요? 2억 5천이요. 그럼 너무 싸게 나가는데요?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보러 오신다는 분 계세요. 사흘 뒤 계약서를 썼어요. 일주일 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상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250만 원.
가게 매각금 2억 5천만 원, 정기예금 3천만 원, 합계 2억 3,250만 원. 충분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에게 200만 원을 보냈어요. 송금 메시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호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어요. 옷장, 이불, 그릇, 여행 가방 하나만 남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영희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됐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준호에게 보냈어요. 진수에게도 보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랑은 같이 안 간다. 이번엔 내 여행이다. 전송. 상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영희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여행 간다.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이번엔 내가 다녀올게. 사진 속 영희가 웃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상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애들은 이해 못하겠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상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가족의 ATM이 아닌 박상호로서. 다음 날 아침 9시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어젯밤 받은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다시 읽어도 이상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소연에게 보여줬습니다. 글쎄요. 아버님이 무슨 여행을 또 가신대요? 전화해 봐야겠어. 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시지?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상한데. 가봐야겠어. 준호가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어요. 왠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나신 건가? 여행 때 일들이 떠올랐어요. 계단에서 느리게 올라가시던 모습, 호텔에 혼자 남겨졌던 일, 그리고 현지 비용 200만 원 요구.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해해 주셨어요. 늘 그랬습니다. 편의점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이면 손님들이 드나들고 아버지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문 앞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A사 용지. 준호가 다가가 읽기 시작했어요. 점포 매각 완료. 숨이 멈췄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8월 1일부터 영업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 든 차 키가 떨어질 뻔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점포 매각 완료. 이게 무슨. 준호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아버지. 계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더 세게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아팠지만 계속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준호는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이 가득했던 진열대에
비었어요. 음료수가 줄지어 있던 냉장고 텅 비었습니다. 계산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님 찾으세요? 옆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자였어요. 네, 저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며칠 전에 이사 가셨어요.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예, 가게 팔고 짐 다 빼서 나가시더라고요. 그저께 새벽이었나? 택시 타고 가시던데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 안 하셨나요? 글쎄요. 여쭤봤는데 그냥 웃으시면서 고마웠다 하시고 가셨어요. 준호는 다시 문을 받습니다. 텅 빈 가게, 아버지가 5년을 지킨 가게, 혹시 부동산 어디서 하셨는지, 저기 모퉁이 돌면 공인중개사 있어요. 거기서 했을 거예요. 준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에 직원 한 명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 매각건 아시죠? 아, 네. 알죠. 제가 그 집 아들인데요. 아버지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개인정보를. 제발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들한테는 연락처 알려주지 말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분이 오시면 이거 전해드리래요. 직원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종이 한 장,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박상호, 매수인 김영수, 계약 금액 2억 5천만 원, 잔금 완료 2025년 7월 20일. 그 밑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잔금 완료라는 글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문장. 정리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을 산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호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리 끝났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형, 아버지 문자 봤어?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진수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가게 팔았어. 전화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다 팔고 어디론가 가셨어. 그게 무슨... 몰라. 나도 지금 막 알았어. 침묵이 흘렀어요. 형, 우리...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진짜 너무했어. 여행 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정리 끝났다. 그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형?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소연을 데리고 다시 편의점 앞에 왔습니다. 소연이 공지문을 읽었어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진짜 팔았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앞으로 어떡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뭐가? 민준이 학원비 다음 달에 또 내야 하는데.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을 봤어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적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팔고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학원비 얘기를 소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가게를 봤어요. 닫힌 셔터, 꺼진 간판, 아버지가 매일 아침 열던 문. 우리가 너무했어.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공지문이 펄럭였습니다. 매각 완료. 그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진수도 편의점 앞에 왔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가게를 비추고 있었어요. 불이 꺼진 간판, 닫힌 셔터, 텅 빈 진열대. 진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문자를 열었어요. 이번엔 내 여행이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내 여행. 진수는 가게 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고 진수는 편의점 앞에 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오후 2시 상호는 23번 탑승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여권, 옆에 낡은 가방 하나. 전광판엔 방콕행 비행기 시간이 떠 있었어요. 탑승 시작 오후 2시 반. 30분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주일 만에 켰습니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문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준호 15통, 진수 12통.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문자를 작성했어요. 받는 사람 준호, 진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푸켓이 떠올랐어요. 호텔 로비. 혼자 앉아있던 시간. 노인 모시고 다녀요. 그 말. 상호는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계산 끝났다. 이번엔 내 여행이다. 문장을 들여다봤어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방콕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상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전송 완료.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나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상호도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회사 회의실. 준호는 프레젠테이션 중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진동. 주머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무시했습니다. 또 진동. 이상했습니다. 잠시만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계산 끝났다. 이번엔 내 여행이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장님? 누가 불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문자를 다시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같은 시각. 인천안 공장 사무실. 진수는 설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동. 휴대폰을 봤어요. 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열었어요. 계산 끝났다. 이번엔 내 여행이다.
숨이 멎었습니다. 진수 씨? 동료가 불렀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 작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설계도 위로 오후 3시 3만 5천 피트 상공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하얀 구름, 푸른 하늘.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자유의 맛. 여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정말 자유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박상호의 새로운 시작으로. 그날 밤, 준호와 진수는 편의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진수가 물었습니다. 형, 계산이 뭘 말하는 걸까?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한테 쓴 돈. 그럼, 응.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말 실망하신 거야.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텅 빈 가게 앞에서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지문이 펄럭였어요. 매각 완료. 그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방콕을 벗어나 치앙마이로 갔어요. 그곳에서 코끼리 보호소를 구경하고 산속 사원을 올랐고 야시장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으니까요. 아침엔 일찍 일어나 시장을 구경했고, 점심엔 길거리 음식을 먹었고, 저녁엔 강변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죠.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치앙마이 게스트하우스 옥상. 상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상엔 여행자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기타 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대화하는 커플. 상호는 그 풍경을 보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꺼져 있던 휴대폰이었어요. 켜볼까? 망설였습니다. 아들들 생각이 났어요. 준호, 진수,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살고 있을까?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43통, 진수 38통. 이렇게 많이? 놀랐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어요. 첫 며칠 문자들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흘째부터 달라졌어요. 준호의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산소 다녀왔습니다. 진수랑 같이요. 어머니께 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희 산소. 아들들이 갔다고? 다음 문자를 열었어요.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소연이랑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 욕하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데 아버지 탓하는 게 화났어요. 다음 문자, 진수였습니다. 아버지, 저 매일 편의점 앞에 가요. 문은 닫혀 있지만 그냥 가게 돼요. 아버지가 거기 계실 것 같아서. 상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아버지, 형이랑 돈 모으고 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다시 여행 가려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여행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으로. 아버지, 민준이가 매일 할아버지 찾아요.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안 오신다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마지막 문자. 어제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야 말하네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옆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슬픈 멜로디였어요. 상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들들 문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잠깐일까? 돌아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 복잡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준호도, 진수도, 민준이도. 하지만 쉽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좀 더 살아보고 싶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지갑에서 영희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상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행하고 갈게.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이 진짜 변했는지 지켜봐야지. 결심이 섰습니다. 돌아가되 내가 원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상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에게, 진수에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나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 더 여행하고 갈게. 그때까지 너희들이 진짜 변했는지 지켜본다. 성급하게 굴지 마라.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 전송.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항상 그랬다. 전송. 상호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작은 도시 파이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었어요.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여보, 소연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자 보내셨어. 소연이 달려왔어요.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님 잘 계시나 보네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걸었어요. 형, 문자 받았어? 진수였습니다. 응, 받았어. 형, 아버지가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셨어. 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응, 우리 기다리자.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야지. 진수야. 응, 우리 진짜 바뀌자.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래, 형.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기다릴게요. 한 달 뒤, 편의점 자리. 새 주인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와 진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놓는 꽃이었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진수가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 시각, 태국 북부 작은 마을. 상호는 산속 사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들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추석 사진. 조금만 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는 진짜 가족으로 만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우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자유로웠어요. 이제는 진짜로. 3달 뒤 인천공항 입국장. 상우는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를 끌고 있었어요. 떠날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준호와 진수가 서 있었어요.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상우는 무릎을 꿇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준호와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왔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알겠지? 네, 아버지. 진짜 가족하자. 네. 준호와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는 아들들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네. 4사람은 공항을 나갔습니다. 함께 진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에게 ATM처럼 취급받다가 결국 홀로 떠난 여행.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 되찾은 자유와 존중.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이 계시지 않나요? 말없이 주기만 하시는 분.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 오늘 이야기가 그분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한 번쯤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